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영환입니다. 한 주간 있었던 정치권의 뜨거운 이슈를 다뤄보는 국민 마수 시작합니다. 자,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막판 한동훈 후보가 공소 취소 부탁을 폭로하면서 지금 팀킬로 가는 분위기입니다. 자, 이게 막판 승패에 큰 변수가 될 것 같고요. 자, 반면에 이제 민주당은 최상병 특검법을 고리로 국정농단 프레임을 여기에 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핵 여론에 불을 지피는 게 아닌가,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자, 두 분 마수와 함께 뜨거운 토론 벌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주당의 양부남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국민의힘의 홍석준 전 의원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주제로 가볼까요? 네,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방송 토론회에서 나경원 후보의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 요청을 폭로했습니다. 자, 사전에 준비됐던 발언이 아니었다, 하루 만에 사과를 했습니다. 홍석준 의원님. 네. 근데 이게 사과로 끝날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저희 당대표 경선의 아주 막판 중요한 어떤 변수 이슈로 떠오른 것 같습니다. 그저께 그 CBS인가요? 그 대표 이제 토론회에서 그런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도 그 이야기를 방송에서 딱 보는 순간, 이거 한동훈 후보가 큰 실수했구나, 이런 것을 직감을 했는데, 어제 한동훈 후보가 사과를 했죠. 왜 큰 실수를 했냐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패스트트랙 이 기소권은 2019년도에 당시 민재인 민주당 정부에서 많은 어떤 헌법적인 그리고 법률적인 문제가 있는 공수처를 출범시키고, 또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양당 내지는 당 간의 어떤 합의 없이 비례 연동형 선거제를 개편하기 위해서 패스트트랙 어떤 과정을 태우는 과정에서 당시에 국회에서 이를 반대하는 당시 자유한국당과 민주당 간의 물리적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뭐 큰 물리적 충돌이라기보다는 그때 이제 본의에 이제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당시에 이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제 그 바닥에서 막 스크럼을 짜고 이제 했는데, 사실은 그 이전에는 이런 어떤 물리적 충돌이 큰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국회 선진화법에 들어서면서 이제 첫 어떤 사례로 그런 어떤 처벌 어떤 규정이 생겨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경원 대표가 당시에 이제 원내 대표로서 이것을 이제 진두지휘하면서 이 사건으로 지금까지도 재판을 받고 있는 게 자유한국당의 지금 현재는 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었던, 지금 현역 뭐 비현역 다 포함해서 전직 의원 포함해서 23명, 그리고 보좌관 4명, 27명,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5분, 의원들이 지금 이제 28명이 아직까지도 이제 재판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이제 사법, 이 정치 과정에 있어서 사법의 어떤 영역에서 이것을 심판하는 게 옳지 않다는 것이 그동안 계속해서 많은 어떤 국민들과 일부 또 전문가들에 의해서 나왔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해서 또 정권과 바뀌고 했기 때문에 어떤 기소를 좀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어떤 이야기를 했는데, 마치 이거를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는 나경원 후보가 개인적인 어떤 청탁을 한 것처럼 이야기를 해서 나는 그게 응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한 것에 대해서는 그런 어떤 전말에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되면 누가 국회에서 소수당일 때 그렇게 적극적으로 민주당과 싸울 것인가 하는 이런 것들이 그때 당시에 참가했던 의원들은 물론이고 자치단체장 참가하는 어떤 모든 좀 의원들, 당원들이 많이 좀 공분을 지금 불러일으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 양부남 의원님. 그러다 이제 한동훈 후보와는 이제 검찰에서 인연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이번 그 공소 취소 요청 폭로 관련해서 한 후보는 이게 사전에 생각했던 발언은 아니었다라고 했거든요. 그게 맞는 것 같습니까? 먼저 제가 그에 대한 답변하기 전에
이 발언이 나온 배경을 보면은 법무부 장관에게는 구체적 사건 지휘가 없다는 걸 이제 설명하면서 이 말이 나왔습니다. 네네. 그리고 나경원 의원이 자기 패스트트랙 사건에 대해서 억울한 점이 이제 있다. 네. 그러니까 공소를 취소해달라고 부탁을 인정을 했어요. 네. 저는 이걸 보고 모든 사건에 있어서 억울한 점이 있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럴 때 재판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억울한 점이 있으면 재판을 통해서 무죄를 받을 생각을 해야지 법조인 출신이고 또 국회의원을 했던 분이 공소 취소를 부탁했다는 걸 제가 듣고 과연 이런 분이 공당의 대표가 됐을 때 공정성을 기할 수 있을까? 제가 굉장히 저는 충격적이었어요. 이걸 네. 보고. 그리고 한동훈 후보는 왜 그런 이런 말을 했을까? 네. 이걸 볼 때 저는 물론 본인이 사과도 했어요. 사과됐는데 제가 부산 고등검사장 할 때 우리 한동훈 후보가 제 이제 차장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이제 많이 알죠. 아는데 이 한동훈 후보가 순간적인 생각에서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자기 말을 하고 그런 스타일이 아닙니다. 예. 그리고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거든요. 예. 제가 볼 때는 이것은 고도의 전략이지 않냐 생각이 들어요. 지금 한동훈 후보가 김건희 여사와의 문자를 익심이라는 단어도 처음 알아버렸는데 잊고 씹는 거, 잊고 씹는 거, 무시하는 거, 잊고 익심 때문에 배신자는 프레임에 쌓였습니다. 또 그런 과정에서 댓글팀을 운영했는지 말하면서 어제 또 고발까지 당했더라고요. 공수처에. 이런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인 겁니다. 그런데 이런 굉장히 어떤 메가톤적 발언이잖아요. 공소 취소를 부탁했다. 그 폭로한다는 것은 이걸 함으로써 이슈로 듣고 김건희 여사와의 이 어떤 전당대회 무대에서 김건희 여사와 자기 어떤 각축 관계가 일단 뒤로 사라지는 거죠. 언론도 제가 어제까지 서치를 해봤는데 익신 문제, 김건희 여사 문자가 다 사라졌어요. 언론은 지금 뭐가 나오냐? 폭로했다. 이게 굉장히 이슈가 되고 그래서 제가 생각에는 우리 한동훈 위원장이 고도의 전략이지 않는가. 이런 익심, 배신자 댓글 문제를 이걸 하나 덮는 고도의 전략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나경원 대표의 행태는 굉장히 저는 좀 실망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한동훈 후보가 이제 사과를 했지만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거 소시오패스 아닌가 이런 표현까지 있었고요. 또 김태흠 충남지사도 굉장히 거칠게 비판했거든요. 진짜 막판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 같습니까? 굉장히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게 첫 번째는 일단 전당원에 대해서 한동훈 후보가 정말 그 우리 당의 어떤 역사라든지 어떤 보수의 어떤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동지가 맞나 이런 어떤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저께 의원 단톡방에 돌기도 했는데 이게 관계되는 지금 현재 패스트트랙에 직접적으로 재판을 받고 관계되는 의원들이 굉장히 지금 이제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당사자로서 굉장히 좀 한동훈 후보의 있던 처신에 대해서 좀 공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저도 이제 공직자 출신이지만 조금 염려스러운 게 사실은 공직자는 대원칙적으로 공무상 취득한 어떤 비밀에 대해서는 누설하지 않는 게 대원칙인데 법무부 장관의 다른 것도 아니고 자당의 어떤 건물 정치인의 어떤 그런 어떤 이야기에 대해서 아무리 이제 토론 과정이지만 그런 것을 좀 누설을 하고 또 어제 그 해명하는 과정에서도 당시 검찰총장은 또 윤석열 대통령이었다고 어떻게 보면 또 핑계를 대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지금 당원들 보는 입장에서는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든 관계라든지 또 당을 어떻게 화합적으로 잘 이끌어갈 것인지에 대한 염려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밖에서는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자폭 전당대회다. 분당대회 아니냐. 그러니까 이유를 또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고요. 이제 민주당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입도 벌리지 않았는데 자꾸 입안에다 뭘 밀어넣어준다. 자, 그래서 이제 한동훈 후보의 여론조사팀 의혹, 그다음에 나경원 후보의 패스트트랙 공소취소 청탁. 자, 이런 것들은 사법적으로 법적으로 좀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보고 민주당은
이거 그냥 둘 일이 아니다 또 이런 입장이죠. 예, 지금 먼저 이제 이러한 일련의 현상이 한동훈 이제 후보가 당 대표가 되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제가 오늘도 여론조사 보니까 그래도 1등이더라고요. 그래도 1등에 예. 물론 서운하겠지. 예. 이거 이렇게 패스트트랙에 기소된 예. 국민의힘 관계자든지. 예. 그런데 저는 이런 이런 패스트트랙 관계자들의 생각보다도 막판 변수는 역시 윤심일 것이다. 대통령이 어떻게 한동훈 관계 정립이 한동훈은 윤석열 대통령과 관계 정립이 중요합니다. 예. 그게 이제 중요한 것 같고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나머지 그 분당된 거 즐기는 것은 아니고 예. 지금 아니고 일간에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걸 일단 청탁을 받고 신고하지 않은 게 죄가 된다. 예. 나경원 의원도 청탁이 죄가 된다는데 제가 오늘 오면서 법률을 검토해 보니까 예. 자기 사건의 청탁은 죄가 안 됩니다. 아하. 죄가 안 되고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공무원도 2번 이상 이런 청탁을 받아야 돼요. 2번 이상 청탁 받고 한 번 가지고는 신고 의무 없다. 신고 의무도 없어요. 2번 이상 하거나 신고를 안 했을 때도 2번 이상 청탁하면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신고 안 해도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갖고 처벌할 수는 없는데 공인으로서 과연 그러한 청탁한 게 적절한지 문제가 남고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저의 생각에는 그런 고도의 전략 같은데 특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물고 들어가는 문제, 예.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저는 민주당 의원인데 뭐 내가 예. 대통령을 예. 이렇게 지지하고 하지만은 예. 두 사람과 관계 이런 예. 걸 봤을 때는 좀 너무 야박하고 좀 의리가 없는 것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고 이것이 본인의 정치 여정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과 어떤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이 차별을 뛰어넘어서 당원과 민심과도 멀어질 수 있다는 어떤 리스크도 있어 보여요 지금. 자, 양 의원님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를 마지막에 제기를 해주셨는데 어대한 분위기 속에 만일에 이제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가 됐을 경우에 그 이후를 걱정하잖아요. 지금 용산과의 신뢰 문제 이거 어떻게 풀어가야 됩니까? 사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그 12월 달에 이제 임명이 될 때 그 뭐 저 자신도 많이 이제 방송에서나 주변에 이야기했습니다만 가장 좋은 점이 정치적 경험도 없고 뭐 여러 가지 좀 뭐 단점도 있지만 가장 좋은 점이 결국은 좀 윤석열 대통령과 좀 터놓고 아무리 좀 어려운 사안이라도 좀 인간적으로 좀 그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 정도의 있던 두 분과의 어떤 인간관계가 형성돼 있다고 저희들은 봤는데 이게 그 대통령과 있던 관계가 지금 한동훈 후보의 가장 큰 단점이 오히려 돼 버렸습니다. 그런 것들이 조금 전에 이제 우리 양권당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이게 한동훈 후보 측에서 일찍부터 윤석열 대통령과 이제 차별화를 시도하는 게 아닌가. 제가 볼 때는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비대위원장 될 때부터 어느 정도의 어떤 생각을 좀 갖고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 지금 현재 한 2년 뭐 7, 8개월 거의 3년 가까이 아직까지 임기가 남아 있고 또 한동훈 위원장을 지금까지 정치적으로 이렇게 키운 것은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인데 과연 이런 어떤 두 사람 관계가 틀어질 때 윤석열 대통령보다는 한동훈 위원장의 앞으로 있던 정치적 행보에 있어서 좀 더 많은 악영향, 타격을 저는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지청의 여론조사와 당원은 완전히 다른 게 제가 2021년대 사례를 한번 말씀드리면 당시에 나경원, 이준석 후보가 붙었을 때 일주일 전에 국민의힘 지청 여론조사를 했을 때 24% 이준석 의원이 앞섰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나경원 대표가 4%를 앞섰습니다. 물론 그때보다 지금 당원이 많아졌고 당원이 늘어났죠. 해서 그런 어떤 또 사태가 또 일어날 거냐 이런 문제는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국민의힘 지지층과 당원은 확실히 다르더라 이런 걸 좀 제 경험상 좀 느꼈습니다. 네, 자. 뭐 하실 말씀 없으면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우리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당대표 되는 팁을 하나 알려드린다면 윤석열 대통령한테 전화하고 관계 보호는 100% 됩니다. 자, 두 번째 주제 가겠습니다.
민주당도 이 당권 레이스가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벌써 이제 방송에서 첫 토론회를 치렀습니다. 이재명 후보하고 김두관 후보 갑론을박을 했습니다. 자, 그 양분남 의원님, 예. 그 어떻게 보셨어요? 첫 토론회? 저도 첫 토론회를 보지는 못하고 들었죠. 이제 인사이드 스크립트를 좀 읽어봤어요. 그런데 우리 이재명 전 대표, 김두관 이제 의원, 김지수 후보 하는 걸 봤는데 정치, 경제, 사회, 안보 모든 우리 영역 국가의 모든 영역에 대해서 새로운 비전과 아이디어를 제시한 걸 보고 참 다들 훌륭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크게 이슈가 됐던 게 모두 공감하겠지만은 김두관 의원께서 왜 당원 당규 고쳤냐? 당원 당규 고친 이유가 그 당권도 가져가고 당권도 가져가고 대선 후보권도 가져갈 거 아니냐? 왜 감독도 하고 선수도 하려고 그러냐? 이걸 가지고 이제 공격을 하고 그냥 선수하라고 했죠. 내가 감독하려니까 나 히딩 감독 당신 선수해라. 왜 당권과 대권을 같이 먹으려고 하냐? 그게 그걸 굉장히 큰 공격거리가 됐고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무슨 소리야? 나 그 저기 지방선거 내가 공천한다는 실익도 없다고 다 해봤자 나 그런 생각 가지고 있지도 않다. 그리고 내가 당권 대권을 겸어진다는 생각도 없다. 다만 내가 대표에 연임하려는 이유는 윤석열 정권에서 하는 이 행태를 보고 내가 외면할 수 없어서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김두관 의원도 충분히 그렇게 지적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걸 김두관 의원이 그런 걸 지적한다고 해서 우리 민주당의 많은 지지자들이 김두관 의원을 해서 돌을 던지면 안 되는 것이고 이런 김두관 의원 같은 분이 있어서 민주당의 어떤 역동성, 다양성, 민주주의라는 어떤 DNA가 발현될 수 있기 때문에 이분에서 높게 평가해 줘야 됩니다. 다만 이제 저는 그럼 이재명 대표 당원 당규가 고쳐진 게 옛날부터 논란이 됐는데 이재명 대표가 감독도 하고 선수도 하고 당권도 지고 대표권도 주려고 한 것이냐. 요것에 대해서는 꼭 그렇게 볼 수가 없죠. 왜? 이재명 대표가 당원 당규를 고치자고 선동한 것도 아니고 어떤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당원 당규 개정된 것이고 또 당원 당규에 의한할지라도 꼭 1년이 지나서 사퇴한다는 게 아닙니다. 1년 전에 사퇴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연임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늘 방송에 나와서나 언론에서 했지만은 연임하는 게 합리적이고 국민과 당원의 뜻이 맞다는 것이죠. 첫째, 지금까지 대선 후보 선호도에 있어서 이재명 전 대표가 1위입니다. 계속 1위를 달렸고 두 번째는 야당인 상태에서 야당에게 이렇게 총선에서 압도적 지지, 과반수를 차지한 게 헌정사에 우리가 처음 있는 일이고 또 하나는 이 대목은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정권의 어떤 무도한 장면을 묵과할 수 없다는 예면할 수 없다는 말과 이치하는데 국정 기조를 바꾸려는 여러 가지 특검 또 민생을 살리는 여러 가지 입법을 많이 했고 이것을 진두지휘했던 게 우리 이재명 전 대표입니다. 이분이 하는 게 어떤 업무의 효율성도 있는 것이고 또 당원의 현재 83% 이상의 지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임이 맞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 전 대표의 방송에서 답변이 진정성 있지 않냐? 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대표 지지선을 하셨네요. 처음에 김두관 의원이 이제 당 대표 출마 선언할 때는 뭐 약속 대리는 아니냐, 또 페이스메이커 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당 대표 되는데 뭐 아무도 도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뭐 찬반 투표로 결정되는 이런 것들이 민당이 국민적인 어떤 그 보는 어떤 시각에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뭐 그냥 뭐 주변에서 이야기하니까 뭐 나가는 게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었는데 지금 시간이 조금 갈수록 김두관 의원의 어떤 당 대표에 대한 좀 진정성이 좀 느껴지는 것 같아서 저는 일부에서는 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토론 같은 경우 이제 봤을 때 뭐 금투세, 종부세 뭐 등등의 어떤 논쟁을 둘러싸서 특히 김두관 의원 같은 경우는 노무현 정부 참여정부 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정치를 하신 분으로서 종부세가 이제 원래 이제 재산세만으로 이게 그 잘 안 되는 게 재산세가 이제 지방세다 보니까 부동산이 오를 때 중앙정부에서 좀 재산세율을 올리라고
당시에 이제 노무현 정부에서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잘 따르지 않아서 이게 이제 좀 부동산 좀 이게 그 가격 안정화 혹은 또 부동산 소유로 인한 어떤 양극화를 막기 위해서 이제 종부세를 국세로 이제 시작한 게 이제 시초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또 문제도 발생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서는 종부세율을 높이고 과표 기준도 12억으로 올리는 등등의 어떤 그런 걸 통해서 해당 대상자들을 조금 지금 축소를 해지면 49만 명, 한 50만 명 정도 되지만 그래서 이런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참여정부 내지는 어떤 민주당의 어떻게 보면 좀 이념 정체성과 관련이 있다고 해서 이제 김두관 의원이 좀 반발하고 뭐 이런 어떤 정책을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그 민주당 같은 전당대회에서는 좀 바람직한 모습을 보는데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지금 현재 다시 대표를 연임하고 그 이전에 당원 당규를 지금 현재 한 번도 아니고 그 이전에 기소가 될 때 공직자 그 출마를 못하는 걸 그 한 것부터 해가지고 이번에 또 당원 당규를 바꾸고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민주당을 이재명이 어떤 사당화 독재화하는 그런 어떤 사례 어떤 트랙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당 대표 재임 연임으로 지금 나오는 것은 결국은 이재명 방탄이 어떻게 보면 마무리였던 그런 수순이 아닌가 싶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김두관 후보가 아주 선전을 하는 것이 김두관 후보를 떠나서 민주당 더 나아가서는 어떤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정당 민주주의에도 바람직할 것 같은데 지난번 박용진 의원이 23%를 얻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보다는 훨씬 좀 적게 좀 얻을 그런 가능성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지금 종부세, 금투세 말씀을 우리 홍 의원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거는 신성 불가침의 의제처럼 무조건 수호하자는 건 옳지 않은 태도다 이렇게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놓고는 사실은 어찌 보면 이제 국민의힘 그 입장하고도 상당히 가까워져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뉴 이재명 플랜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종부세에 대해서 종부세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종부세 유지, 금투세 유지의 기존의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전 대표께서 금투세도 좀 유의할 필요가 있다. 얼마 전에 말씀하셨고 종부세에 대해서도 당 내에서 여러 의견이 이제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도 신성 불가침하다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에서는 종부세와 금투세 폐지하려고 하니까 제가 볼 때는 어떤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또 중도 세력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신다는 태도가 들고 그 김두관 의원이 종부세와 금투세 폐지하면 안 된다라고 그걸 이제 확실하게 자기 의견을 냈지 않습니까? 기존의 민주당의 어떤 입장을 이분이 이제 계속 고수하는 거죠. 이걸 봤을 때 우리 홍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색깔이 분명하기 때문에 많은 지지를 좀 얻기를 좀 희망하신 것 같은데 지지를 얻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나오심으로써 김두관 의원 입장에서는 설사 이제 대표가 안 된다 치더라도 본인 입장에서 손해날 게 없다. 자기의 어떤 민주당의 색깔을 분명히 드러냈고 그러면서 친노친문을 결집할 수가 있고 중도 의원을 확장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얻었고 그다음에 자꾸 우리 홍 의원님이 이재명 사당화 하는데 이게 지금 인위적으로 이걸 억지로 한 게 아니고 다 우리가 당원의 뜻을 받들어 당원의 뜻이 청와된 결과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꼭 사당으로 규정한다는 것은 어떤 방탄 프레임, 사당 프레임 하는 것은 좀 우리 홍 의원님이 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제가 김두관 후보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운 게 조홍천 전 의원도 그런 언급을 하셨는데 김두관 의원이 사실은 반명 내지는 뭐 또 그런 어떤 이재명 대표 그동안의 어떤 그 의정 활동 과정에서 반대 입장이 하는 게 사실은 이제 친명 그룹에 이제 들으셨던 분인데 그 지금까지의 어떤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노선 생각과 이번에 이제 당대표 출마하면서 좀 갑자기 좀 달라진 것이 지금 좀 일부에서 좀 비판을 좀 받고 있고 저는 그리고 방송에서 이 종부세 특히 또 금투세에 대해서 많은 다른 방송에서 토론도 했습니다만은 그 이전에는
민주당 의원들 뭐 하나같이 다 금투세가 1%에 해당되는 어떤 주식 부자들의 어떤 그 감세다 뭐 그런 식으로 강력하게 비판을 많이 대부분 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의 어떤 그런 생각으로 인해서 또 완전히 또 생각이 또 다 달라지는 것이 저는 이재명 사당의 저는 강력한 또 증거로 보고, 물론 이제 어떤 사람이 생각이 뭐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너무 또 당 대표의 생각에 의해서 당의 어떤 기조가 이렇게 달라지는 것이 저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아 보입니다. 예, 정부세, 금투세만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 가지 우리 정책들이 있는데 대표도 자기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대표의 의견에 우리 민주당 전 의원이 꼭 따라간다는 어떤 징표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네. 토론 과정이니까 네. 그래서 어떤 의견이 있는지 태엽에 올려놓을 수 있는 것이죠. 네. 자, 세 번째 주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야당에게, 민주당에게 방송사법 강행을 멈춰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이제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공영방송 이사 선임 이것도 스톱해라 이렇게 중지안을 냈습니다. 홍석준 의원님, 네. 이거 받아들이는 게 맞습니까? 일단 그 우원식 그 의원이 국회의장으로서 이렇게 중지안을 냈다는 것 자체는 저는 좀 진일보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국회의장으로서 양당 안에 있던 어떤 대립을 좀 완화하고 중재를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또 국회의장의 또 임무이기 때문에 이런 중재안 자체는 바람직한데, 그런데 이 중재안을 국민의힘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네. 일단 이 인사권, 네. 임명권은 사실은 대통령과 정부의 어떤 고유한 권한이자 가장 중요한 권한입니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사를 하지 마라. 그리고 그게 방송 장악이다. 이런 논리로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극히 그 부당한 게, 그러면 지금 뭐 민주당 그 문재인 정부 때 그러면 인사를 하지 말라고 저희가 뭐 이야기한 적도 없지만 인사를 하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그 인사 문제는 고유의 대통령의 권한이고, 그 인사로 인해서 임명된 사람들이 문제가 있을 때는 이걸 이제 국회에서 장관 같은 경우는 청문회 과정에서 아니면 다른 사람들은 다른 어떤 과정에서 충분히 비판할 어떤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 자체를 하지 마라. 저는 이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 또 두 번째 참 아쉬운 게 지금 국회의장으로서 지금 우원식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신뢰를 굉장히 많이 잃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국회의장으로 선출되시고 난 다음에 가장 그 양당 간의 중요한 일이 국회 일 상임위 배분이라든지 이런 어떤 문제에 있어서 너무 일방적으로 민주당 편만 들어가지고 지금의 이런 어떤 위원회 어떤 구조, 법사위라든지 운영이라든지 특히 또 행안이라든지 과방이라든지 이런 걸 민주당에서 다 위원장을 맡게 한다든지 이런 어떤 과정에서 만약에 지금처럼 좀 협상의 있던 그런 것을 국회의장으로서 보여 주시고 좀 국회 어떤 뭐 개원이라든지 이런 게 좀 늦어지더라도 좀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저는 좀 더 국회의장으로서 신뢰성을 얻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양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근데 지금 공영방송 이사 선임권은 이제 임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행정적으로 이제 절차에 따라 하는 것일 수 있는데, 이거하고 방송법 개정을 이제 연계시켜서 다 스톱을 시키자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방송사법 협의를 위한 범국민 협의체를 구성하자. 그런데 민주당은 약간 수용하는 쪽이에요. 지금 이제 언론에 보도에서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은 우리 민주당에서는 방송사법을 이제 법사위까지도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18일 어제 아마 우리가 본회의가 열렸으면은 본회의 상정하려고 했죠. 그런데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그렇게 하지 말고 국민의힘 측에서는 2인 체제로 더 이상 가지 마라. 방송통신이. 그리고 또한 이렇게 야당 측에서는 여야 합의를 해라. 그리고 그 탄핵 논의 좀 중단하라. 또 대통령 국민의힘에서는 여기에 이사 선임 절차를 좀 중단해라. 이게 두 가지 요구한 거죠.
대통령실과 국민의 이사 선임 절차를 진행을 좀 중단하고 2인 체제로 이렇게 결정을 좀 하지 마라. 그 이쪽에서는 방송 밀어붙이지 말고 합의로 하자. 예? 그 탄핵 논의 좀 중단해라. 범국민 대책위를 만들어서 2개월 2달 동안 해보자 이런 안을 제시했어요. 근데 우리는 마냥 기다릴 수가 없기 때문에 7월 25일 날 우리가 본회의가 있습니다. 예. 24일까지 답을 달라. 국민의힘 측에서 답을 주면 우리가 따라가겠다는 안을 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국민에 의청을 할 겁니다. 네. 의청을 해서 이러한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 이렇게 2인 체제로 하는 것 수도 그리고 이사 선임 절차를 중단할 것인가를 결정을 하고 그러게 되면은 우리는 그 안을 받아서 범국민 협의체로 해서 토론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24일까지 국민협조에서 이거 수용을 하지 않으면은 저희들은 이제 본회의에 방송사법을 상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뭐 임명권은 대통령 권한인데 왜 간섭하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말씀하시는데 그래 임명이 어떤 방송의 자주성, 독립성, 공영성을 보장할 수 있는 일단 인사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반대의 인사의 결과가 나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에서는 그것을 저지시키려고 이런 법을 만들고 이러한 이제 강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원식 의장이 편파적으로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 민주당에서도 우원식 의장 왜 그러냐 우리 법 다 법사위가 통과됐는데 예. 우리 본회의 가서 우리 통과되면 되는데 왜 이걸 자꾸 중지한다고 나서냐라고 민주당에서도 이런 말이 있어요. 우원식 의장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은 본인 시각에 따라서 공정성을 했는지 여부는 해쳤는지 여부는 본인 시각이 달라질 수가 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어찌됐든 우원식 의장이 이러한 중재를 낸 것은 어떤 대승적으로 갈 수 있는 좋은 모델이 될 수도 있겠다. 네. 이것을 국민에서 오늘 의총에서 받아들인다면은 이게 협치로 갈 수 있는 중요한 좋은 중재안이 될 것이라 또 그렇게 되기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이제 양 의원이 말씀하신 것이 방통위원이 이제 2명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방통위원은 이제 대통령실에서 2사람, 국회에서 야당이 2사람 그리고 이제 여당이 1사람 이렇게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민주당이 지금 추천을 지금 하면은 당연히 임명을 이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지금 추천을 안 하면서 2명밖에 방통위원이 없다. 그래서 거기서 이루어지는 인사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앞뒤 말이 지금 안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저도 이제 가방위를 한 입장에서 이런 어떤 방송법을 비롯해서 방송 소위만 4법 그리고 방통위원회법까지 방송 4법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논의해보자. 그거는 진짜 당연히 좀 합리적으로 저는 논의해볼 어떤 그런 어떤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기 때문에 이런 어떤 방송 관련된 어떤 이사를 임명하지 마라. 하고 같이 결부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 왜냐하면 그런 논리로 따지면 언제 이사를 임명을 하게 되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사 임명과 이 방송법 개정안은 저는 완전히 분리해서 생각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저는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사가 공정에 돼야지만이 방송 사장도 공정한 임명이 되고 공정한 방송에 대해 생각이 들고요. 우리 황 의원님 말씀인 것처럼 왜 민주당 너희들이 추천을 안 해놓고 임명 안 해냐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최민희 과방위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으로 추천된 지 8개월 동안 임명을 안 했습니다. 정부에서. 그뿐만 아닙니다. 그전에 있었던 두 분도 똑같이 거의 1년 10개월 이 정도 임명을 안 합니다. 추천을 하면 뭐합니까? 임명을 안 하는데 사실상 추천 거부한 거죠. 그래서 민주당에서 추천하면은 몇 개월씩 임명을 안 하고 두니까 구성이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최민희 위원장은 지금 오히려 더 잘 됐는데 그래서 근데 최민희 의원 거는 그때 당시에 방통위법에 관련 유관 기관에 3년 이내에 근무를 했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SK 등 통신 기업들이 가 있는 통신산업협회에 상근 부의장으로 간 그게 좀 저촉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법제처에서 늦어졌습니다. 그게. 네, 그 전에 두 분도 이렇게 안 하는 겁니다. 안 해. 추천하도. 자 마지막으로 이거 짧게 좀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청문회를 24, 25일 이틀간 열기로 야당이 일방적으로
의결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장관급을 이틀 하는 경우는 아주 이례적인데 왜 그렇습니까? 짧게. 아마 이 그 후보자에 대해서 여러 언론에서 여러 번 보도된 것처럼 방송의 공영성, 자주성, 독립성을 저해하는 인물이라고 이제 우리 민주당에서 본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분의 행적이라든지 앞으로 어떤 방송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 검증할 게 이제 많은 것이죠. 네. 너무 사실 지금 22대 국회가 민주당의 일방통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관 청문회를 이틀에 걸쳐서 한 사례도 없고 그리고 지금까지 어떤 청문회 어떤 절차, 정인 이런 것은 다 여야 간에 협상과 합의로 이루어진 과정인데 지금은 뭐 어떤 이런 어떤 그 어떤 시기라든지 또 정인 채택 과정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완전히 그 민주당이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독주를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민주당이 어떤 다수당일 때는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런 어떤 선례를 만들어 버리면 민주당이 항상 다수당이 된다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어떤 청문회 사랑도 이번에 굉장히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됐다고 봅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주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최상병 일주기 날에 윤 대통령이 탄핵 청원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번 더 열리게 되죠. 이틀 열리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당은 이게 절차상 모든 게 위법하다 그런 입장이고요. 민주당은 뭐 국회법에 따라 적합한 거다. 근데 이게 지금 헌재까지 넘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볼 때는 사실은 최상병 지금 이런 어떤 사건이 갈수록 지금 이제 배가 산으로 가고 있다. 네. 저도 작년 7월 20일 날 최상병 그 연결식 포항에서 열렸을 때 참석도 했습니다만은 최상병에 대한 어떤 정확한 어떤 왜 당시에 그 수색 도중에 구명조끼라든지 그런 거를 당시에 이제 부대에서 뭐 안 했는지 이런 어떤 사안을 밝히기보다는 이게 완전히 지금 정쟁하러 가고 있다. 이 탄핵 이 청문회는 사실 잘 아신 것처럼 이게 완전히 위법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 청문회 어떤 기본적인 어떤 모법이 이제 청원법인데 청원법의 그 규정에 어떤 수사라든지 재판이라든지 이런 어떤 사항은 제외되도록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항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고 특히 뭐 대변 검사라는 이런 것뿐만 아니라 특히 그 지금 왜 휴전선에서 대북 확성기를 트냐 이런 문제까지 지금 탄핵 지금 청문 대상으로 돼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이게 청문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지금 탄핵은 헌법에 분명히 헌법과 법률의 어떤 직무상에 있어서 중대한 어떤 위반 했을 때 어떤 그런 걸 했는데 규정이 돼 있는데 이게 그런 어떤 규정에 해당되는 것이 무엇인지 즉 완전히 그 위법적인 이런 어떤 지금 탄핵 청문회를 지금 민주당의 어떤 정쟁 내지는 민주당의 어떤 정치적 공세로 지금 벌이고 있다 이렇게밖에 해석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반론하시죠. 네, 저는 이제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우리가 청원을 국민 청원에서 140만이 청원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발의 촉구하는 청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에 의해서 이제 오늘 이제 청문회에 있는 날인데 이것에 대해서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은 헌법에 국회밖에 없습니다. 국회에서 과반수 150명이 발의를 하고 200명이 의결을 해야지만이 헌재에 소추할 수가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위반이 돼서 할 수가 있던 게 맞습니다. 그런데 헌법 탄핵은 국회의 고유 권한이고 헌법상 국회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에 보면은 모든 국민은 자기가 희망하는 사안에 대해서 청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러한 헌법의 규정을 모법을 해서 만들어진 법이 청원법입니다. 청원법에 보면은 국민은 청원할 사안을 관장하는 기관에
청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민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발의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탄핵을 주관하는 기관은 국회입니다. 그래서 국회에 이것을 청원을 했어요. 그 국회법에 보면은 이런 청원의 요건이 되면은 이것을 국회의장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탄핵에 관한 소관 상임위원회는 법사위원회입니다. 그래서 법사위원회 심사를 시켰고 법사위원회는 상임위원회잖아요. 국회법에 보면은 상임위원회는 중요한 안건과 국정감사, 국정조사를 위해서는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문회를 실시하게 되고 청문회를 실시하게 되면은 국회 증인감정형 법률이 적용돼서 증인도 채택할 수 있고 부를 수도 있고 자료를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절차에 의해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절차가 절대로 위헌위법이 아니다. 근데 두 번째, 많은 언론에서 우리 황 의원님도 지적하셨지만은 이 청원 사유가 5가지가 적어지지 않습니까? 5가지인데 이게 청원 사유로 받아서는 안 될 법적 제한 사유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국회법에 보면은 청원을 수리해서는 안 될 사유가 3가지가 있죠. 재판에 관한 청원, 국가 기밀에 관한 청원, 그다음에 국가를 모독하는 청원입니다. 그런데 이 5가지를 보면은 그 어느 것도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재판에 관한 것도 하나도 윤석열 대통령 재판받고 있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청원법에 보면은 청원 처리 A의 사유가 있습니다. 청원 처리를 안 할 수 있는 사유가 있어요. 청원을 받았어도 내가 청원을 안 해줄 사유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감사, 수사, 조사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수사, 그것도 뭐 수사한 게 전혀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수사 받는 게 없죠. 그런데 100번 양보해서 수사에 해당된 날짜라도 처리 A의 사유입니다. 이것이 강행 규정이 아니고 임의적 규정이죠. 그래서 전혀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은 것이고 제가 여기서 여러 국민들이 이해를 도우려면은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법사위원회에서 청문회를 오늘 하고 2심 중의를 또 합니다. 그래서 청문회 한 결과 이거 탄핵해야 되겠네, 탄핵할 사유가 되네라고 하면 그 의견을 따라서 국회의장한테 보내줍니다. 그리고 조사해 보니까 아니야, 이건 탄핵할 거리가 아니야. 그러면 탄핵 거리가 안 된다고 써서 국회의장한테 보내면 된 것이고 그때 국회의장이 그 결과를 받아보고 맞네, 법사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 보니까 이거 탄핵해야 되겠네, 탄핵할 필요가 있어 보이네. 그럼 국회에다 의견을 구하는 거죠. 똑같이 국회 절차로 돌아온 겁니다. 150명이 발의 동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전혀 투태력을 하는 것이지 국회의원만이 가지고 있는 헌법상 보장된 탄핵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중요한 것은 이러한 탄핵이 절차가 위헌이냐 위법을 따지기 전에 어떻게 대통령 정치를 했길래 2년 반밖에 안 됐는데 140명이 탄핵에다 청원하냐 이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대통령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깊게 반성할 수 있는 기회가 돼야지 이게 뭐 법에 위반되지도 않는 걸 가지고 위반되냐 따질 게 아니고 왜 이렇게 140만이 되는 국민이 대통령 탄핵을 원하는지를 깊게 반성하고 성찰할 수 있는 기회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 대통령 때 150만이 그때 당시에 또 탄핵을 이야기했죠. 그런데 사실은 탄핵이라는 게 어떤 정파적 어떤 그런 입장을 떠나서 얼마나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입니까? 한번 우리가 탄핵을 겪으면서 지난 어떤 국가적 어떤 갈등이라든지 이런 어떤 불행한 사태를 했는데 과거에 지금 민주당은 탄핵을 굉장히 조금 좀 조심했는데 이제는 이제 입만일만 지금 탄핵의 어떤 열차를 본격적으로 지금 탑승한 것 같은데 사실은 조금 전에 그 양분의 의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재판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게 탄핵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말씀했는데 분명히 청원법에는 대상을 떠나서 지금 재판이라든지 이런 어떤 사항은 탄핵 대상이, 그러니까 청원 대상이 아니라고 언급이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법적으로도 이제 문제가 돼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저는 결국은 민주당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은 이 정치적 어떤 공세와 어떤 정쟁으로 좀 이끌어서 지금 전국을 지금 혼란을 시키면서 자꾸 윤석열 정부를 뒤흔드는 이런 어떤 것밖에 되지 않는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런 것의 궁극적인
목적이 조만간 1심 판결부터 시작되는 이재명 대표의 전 사법 리스크를 위한 어떤 방탄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런데 지금 그 야당 잠깐만요. 예, 우리 王의원님 말씀하신데 지금 탄핵 발의 동의에서 정원법과 헌법에서 진행되고 있는 절차가 어떻게 이재명 방탄하고 관련이 되겠습니까? 탄핵을 해서 임기를 단축 어쨌든 시키면서 해야지 이제 이재명 대표였던 사법 수사를 흔드는 것이죠. 아니 이게 지금 청원법과 국회에서 청원이 돼서 이런 절차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그다음 그 방탄과는 무관하고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때 그 탄핵했다는 것을 저도 알아봤는데 그때 상당한 국민들이 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소관 부처인 국회 안 했기 때문에 못했던 겁니다. 절차적으로. 네. 자 그런데 지금 야당 강경파 의원들 뭐 김준혁 의원 포함해서 민주당 7명, 다른 당 해서 8명의 의원들이 준비 모임, 탄핵에 대해서 이제 풀무지를 하는 준비 모임을 출범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국정농단 프레임을 강조하면서 최상병 특검법이 재표결 실패 시에 윤 대통령 부부를 직접 겨냥한 국정농단 특검법을 추진하겠다 이런 구상도 지금 흘러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방향을 민주당이 그렇게 잡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예, 보세요. 예. 저는 거기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초선 의원이기 때문에 당에서 어떠한 방침을 정했는가 그 내밀한 걸 모르겠는데 우리 당 입장에서도 탄핵이라는 말이 참 꺼내기도 무겁고 국민에게도 어떤 즐거움을 주는 단어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신중하게 할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번에 최상병 특검법 추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의신문에서 나온 것처럼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했던 목적이 사건의 해소와 관련됐다는 말이 나왔지 않습니까? 신모 씨 그 국방부 차관의 증언에서 거기에 더해서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관련해서 그 계좌를 관리했던 이 모 씨가 김건희 여사와 연결된 구명을 한 거 아니냐라는 강한 지금 의혹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과연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은 어떤 국정농단 게이트로 갈 수 있는 것이고 만약 그렇게 된다면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민의 의심을 풀어주기 위해서 또 국정의 정상화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에 그 상응한 필요한 조치를 당연히 해야 되겠죠. 네. 자, 홍 의원님. 네.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첫 당권 주자 이제 토론해서 그 사회자가 이제 탄핵 열차가 출발했느냐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래서 OX를 이제 표를 들으라고 했는데 김두관 후보는 X표를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후보는 국민의 뜻에 아마 따라갈 거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세모표를 들었단 말이죠. 좀 약간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완전히 차이가 있고 사실 정치인의 말 중에 가장 무책임하고 선동적인 말이 뭐냐면 국민의 뜻에 따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국민의 뜻이 아니라 결국은 그 마음속에는 본인의 강한 의지가 있는 것이죠. 제가 봤을 때 지금 이미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을 현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통한 임기 단축이 아니고는 지금 사법적인 이런 어떤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탄핵을 생각하고 있고 모든 지금 현재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어떤 정치적인 행로는 여기에 맞추어서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런 어떤 뜻대로 제가 볼 때는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이재명 대표의 개인적인 어떤 정치적인 어떤 입장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많은 국민들로부터 정치적인 비판과 후폭풍을 받을 겁니다. 네,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못하신 말씀 있으면 한 1분 정도씩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분남 의원님. 마무리입니까? 네, 마무리. 먼저 이재명 대표가 말씀 정치인은 국민의 뜻에 따라야죠. 누구 뜻에 따르겠습니까? 당연하죠. 이거 지금 탄핵 열차가 출발했는지 안 했는지는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겁니다. 저는 우리 정치가 국민들에게 행복과 신선함을 드려야 되는데 뭐 특검이다, 탄핵이다, 거부권이다, 필리버스터다. 옛날에 들어보기 어려운 용어들이었습니다. 이런 용어들이 일상화돼서
일상화된 것 말고 국민들이 정치에 대한 피로함이 많습니다. 정치를 하는 사람도 굉장히 죄송한 마음이 있고요. 윤석열 대통령께 제가 부탁드린다면은 좀 이제는 마음의 문을 여시고 이 모든 게 대통령에 비롯됐습니다. 불통을 좀 내려놓으시고 특히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본인과 측근에 관한 비리에서 좀 엄중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도 용산의 윤석열 대통령의 심기만을 헤아리고 거기에만 일렬 정도로 정렬할 게 아니고 민심을 좀 살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홍석준 의원님. 예, 그저께 아주 국가적인 낭보가 체코에서 왔습니다. 원전 24조 이상의 원전 수주를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있던 탈원전에서 이제 겨우 벗어나서 원전 생태계 복원과 그리고 원전 수출로 인한 대한민국의 어떤 산업적 그리고 위상에 아주 획기적으로 높아질 겁니다. 이런 어떤 상황에 지금 국회에서는 윤석열 정부를 흔들기 위해서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입법 폭주, 특검, 탄핵으로 지금 연결되는 지금 현재 국회를 완전히 정쟁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모습들이 결코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에게 정말 좋은 게 아니고 특히 저는 민주당에도 결코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좋은 모습으로 국민들한테 다가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어떤 모든 상황에 민주당에서도 우리 국민의힘과 좀 더 협상을 하면서 이야기가 지금 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두 분 수고 많으셨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 국민마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